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베스트트레이딩맨 거래자들 진행의 도지은입니다. 우리 시장이 이틀째 숨고르기 장세에 들어갔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는 그래도 장 막판에 낙폭을 많이 축소해줬지만 조정다운 조정이 좀 나오고 있는 건지 시장에 대한 진단이 필요해 보입니다. 오늘은 이지원 전문가님과 함께 시장에 대한 이슈부터 종목 이야기까지 나눠볼 테니까 채널 끝까지 고정 부탁드리고요. 또 본 방송에서 제공해 드릴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나 수익률을 보장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또 서울경제TV는 자본시장 통합법 준수하고 있죠. 1:1 투자 상담과 유사 수신행위 등 모든 불법 사항을 엄중하게 금지하고 있다는 말씀까지 전해드리면서 베스트 트레이딩맨 거래자들 힘차게 출발합니다. 네, 이런 조정장에도 나는 버틴다. 이주환 전문가님과 함께합니다. 위원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우리 시장이 최근에 너무 과열되어 있다가 좀 조정다운 조정이 나오는 건지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사실 오프닝에서는 조정이라고 제가 이야기는 했는데 사실 이게 조정인지도 저는 잘 모르겠거든요. 일단 오늘 시장에 대해서 좀 진단이 필요해 보입니다. 간밤에 뉴욕 증시가 약세를 보여서 그런지 우리 증시도 오늘 좀 오전 한때에는 3,100선까지 내려갔었는데 어떻게 보세요, 위원님? 변동성이 정말 상상을 초월합니다. 어제 오늘 우리 시장에서 개인 투자자분들이 무려 7조 가까이를 코스피 시장에서 순매수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틀 상간에 거의 7조 가까운 매수세가 나왔다는 것은 이전의 유동성으로는 감히 생각도 할 수 없는 일이었고 몇 년치 물량, 순매수 물량이라고 해도 될 만큼 정말로 큰 물량을 매수를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장의 변동성이 그렇게 드러나지 않는 이유는 장중 변동성이 굉장히 커지고 있습니다. 어제 같은 경우는 무려 하루의 등락폭이 한 5% 가까운 등락이 나왔습니다. 그 정도 저점까지. 오늘도 장중에 3% 이상 빠지다가 또 다시 반등을 시키는 모습을 좀 보여줬는데 그만큼 시장의 변동성은 상당히 불규칙하고 시장에 참여하고 있는 사람들이 주체들이 모두 이제 좀 과열되어 있다. 개인들이 많이 매수했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실제적으로 보시면은 기관이나 외국인들이 이런 부분들을 서로 맞교환할 수 있는 정도의 틀을 갖추고 있기 때문에 역시 오늘도 개인이 매수하고 기관이 매도하는 기관의 프로그램 물량과 개인 매수세가 맞교환되고 있고 이런 가운데서 외국인이 좀 매수하면 그날은 상승, 만약에 외국인들이 그날 매도하면 그날 좀 매도 하락하는 모습을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시장은 이제 단기 조정의 움직임이 나와 있는데 문제는 이제 이런 부분들이 유동성의 힘으로 장중 조정이나 짧은 단기 조정으로 끝날 것이냐 아니면 한번 제대로 조정을 받을 것이냐라는 부분은 아직까지는 좀 더 확인이 필요하다. 시장을 좀 주의 깊게 관찰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게 진짜 조정다운 조정인지에 대해서는 사실 연속성이 좀 있어야 조정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워낙에 유동성이 큰 우리 시장에 대해서 수급적으로 체크를 해드렸습니다. 확실히 우리 시장을 이렇게까지 이끌었던 대형주들이 오늘 좀 흔들려주면서 시장이 빠진 것 같은데 대형주, 사고 싶은 대형주가 너무 저 멀리 올라가서 사지 못했던 개인분들에게 그럼 이렇게 대형주가 좀 흔들릴 때는 매수 기회가 될 수 있을까요, 위원님? 제가 이 배트맨 시간에 작년에 10월 조정이 끝나면서부터 계속 강조를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유동성의 힘은 선택적으로 몰리는데 코스피 시장에 집중될 것이고 대형주를 사야 된다라고 말씀드렸고 네. 그 당시에 제가 뭐 삼성전자, 삼성전기나 현대차 같은 종목들을 말씀드리면서 그렇죠. 시장이 어렵다고 해서 구색 맞추기가 아니라 정말 수익을 내기 위해서 사는 거다라고 강조를 드렸는데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어제나 오늘 그리고 연초에 보면 코스피 시장이 4% 상승하는데 코스닥 시장은 마이너스입니다. 코스피 시장이 오르는데 코스닥 시장은 오르지 못하고 예를 든다면 오늘 코스피 시장이 조정받을 때 오르지도 못한 코스닥은 같이 조정받습니다. 상당히 억울한 거죠. 근데 어쩔 수 없는 부분은 결국 이 유동성이라는 거는 특히 우리가 지난 코로나 급락기 이후에 1차 상승 이후에 2차 상승으로 접어들게 되면
결국에는 선택과 집중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걸 상식적으로 좀 생각을 해보시면 물량 유동성을 공급하는 펀드 입장에서는 2차 상승기에 들어오면 상당히 불안할 수밖에 없습니다. 어차피 펀더멘털 실물보다는 유동성에 기초해서 시장이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언제든지 시장이 좀 꺾일 수 있다는 두려움이 있는데 결국 여러 종목을 바스켓에 담을 수가 없습니다. 선택적으로 몇 종목만을 관리하게 되는데 그러면서 가는 종목과 안 가는 종목들이 굉장히 나뉘게 되는데 가장 큰 이유는 뭐냐면 우리가 이미 2004년도, 2005년도, 2006년도, 2007년도 경험을 해봤거든요. 결국 이 유동성이 왜 대형주에 몰리느냐. 나중에 빠져나오기가 쉽기 때문입니다. 그 말은 뭐냐면 유동성을 받아줄 수 있는 사이즈도 되고 나중에 순식간에 매도해서 나올 수 있는 여력도 되는 종목이기 때문에 유동성이 코스피 시장의 대형주 쪽으로 집중을 할 수밖에 없는 문제고 중간중간에 코스닥의 순환매를 기대한다는 것은 지금은 상당히 어려운 문제입니다. 그래서 내가 물려있다, 코스닥 종목에 순환매를 기다린다 이런 투자는 굉장히 어렵고 결국에는 코스피 쪽으로 집중하는 전략 혹은 교체하는 전략이 유효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이런 시장 속에서도 내 포트폴리오, 한정적인 포트폴리오에 어떤 종목들을 담아야 될지 갈팡질팡하는 개인 투자자분들 분명 계실 것 같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코멘트를 해드렸으니까 참고 부탁드리고요. 여러분들 노란톡 활짝 열어두고 있죠? 서울경제TV 배트맨 검색을 정확하게 하시고 들어오시거나 QR코드 통해서 입장이 가능하고요. 잠시 뒤에 8시 반에 저희 박원재 위원님께서 무료 온라인 방송도 준비를 해주고 계시다고 합니다. 변동성 장세에서 살 종목은 많다라고 이야기를 해드리면서 종목 이야기를 좀 집중적으로 해드릴 것 같습니다. 서울경제TV 더하기 검색을 하시고 채널 통해서 입장이 가능하니까 들어오셔서 이야기들 들어보셨으면 좋겠고요. 자, 오늘 시장에 대해서 이렇게 간단하게 짚어봤습니다. 그렇다면 이슈도 체크를 해봐야겠죠? 오늘 이슈 함께 만나보시죠. 네, 오늘은 종목에 대한 이슈들을 좀 꼽아왔습니다. 세계 최대 정보기술 가전 전시회죠. CES 2021에서 LG그룹주들에 대해서 앞으로 어떤 영향을 끼칠지 관련된 주가들 LG부터 삼성전자까지 좀 여쭤보고요. 두 번째는 최근까지 계속해서 조정을 받았던 유통주에 대해서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양대전자가 참여를 하는 이제 최대 전시회죠. 정보기술 가전 전시회라고 불리는 2021 CES가 온라인으로 진행이 된다는 점들은 여러분들 미리 알고 계실 것 같습니다. 어제 저희 시간에도 다루기도 했고요. 거기서 뭐 LG, 삼성 할 것 없이 최첨단 기술들을 좀 뽐내는 자리이기 때문에 좀 미래에 어떤 기술들이 각광받을 수 있을지 가늠해 볼 수 있는 자리인 것 같아서 전자, 뭐 이쪽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특히나 챙겨봐야 될 행사일 것 같습니다. 거기서 LG가 조금 계속 거론이 되는 이유가 있다면 뭘까요, 위원님? 아무래도 이제 새로운 방향에 대한 접근성인데 올해 CES는 온라인으로 진행이 됩니다. 그러니까 오프라인으로 하지 않고 온라인으로 진행되는데 하두는 AI를 비롯해서 기존에 계속해서 하두가 됐던 섹터들이고 차세대 OLED와 관련된 디스플레이와 관련된 부분도 시장에 관심을 좀 받고 있습니다. LG가 최근 이제 주가가 급등한 이유는 이 마그나와 협력 관계를 유지할 수 있다는 부분인데 사실 이제 LG전자는 제가 작년에 한번 말씀을 드릴 때 어떤 부분 말씀드렸냐면 삼성이 인수한 하몬을 LG전자가 인수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라는 얘기를 작년에 드렸습니다. 왜냐하면 삼성이 하몬을 인수한 것은 굉장히 잘한 선택인데 사실 삼성전자보다는 LG가 훨씬 더 다급한 입장이었습니다. 왜냐하면 LG전자가 지금은 주가가 반등을 주고 있지만 작년까지만 해도 가전이나 모바일 분야에서 상당한 고전을 하면서 돌파구를 찾기가 어려웠고 IM 분야 쪽에 누적 적자가 굉장히 심해지고 있고 디스플레이에서 중고업체들, 후발주자 업체들의 추격이 거세지면서 과연 LG전자의 미래 먹거리가 뭐냐라는 부분을 봤을 때 작년에 제가 하몬을 참 인수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그 부분이 바로 이제 전장 부품과 관련된 부분입니다. 뭐냐면 우리가 그 일본의 한계 상황에 부딪혔던 IT 업체들을 보면 부품 쪽으로 가면서 한로를 모색한 기업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뭐냐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소니나 샤프나 파나소닉 같은 회사들은 지금 예전의 명성을 거의 찾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예전에 가전이나 혹은 뭐 휴대폰 여러 가지 분야에서 최첨단에 달렸던 이 회사들이 지금은 거의 흔적도 없거나 매출 규모에서 뭐 10분의 1, 20분의 1 수준으로 쪼그라들었는데 그나마 일본에서
그 명맥을 유지하면서 조금 더 발전된 형태로 나가는 업체들은 뭐 히타치 같은 업체들이 있는데 이런 업체들은 완성품 업체에서 부품 업체로 전환을 하면서 상당히 글로벌한 기업으로 도약을 했습니다. LG전자가 아마 이제 비슷한 상황이 아닐까라고 예상을 좀 했고 기존의 사업부에서 한계 상황이 좀 부딪혔을 때 LG전자와 LG디스플레이, LG이노텍으로 이어지는 이 그룹 전체의 IT 섹터 분야에 대한 유기적인 관계가 있는 기업들이 있었기 때문에 만약에 전장 부품 업체를 글로벌한 업체를 하나 인수를 해서 그쪽으로 포커스를 맞추면 일본의 히타치처럼 소니나 파나소닉이나 샤프처럼 몰락하지 않고 새로운 돌파구를 마련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부분을 제시해 드렸었는데 올해 이제 그 부분이 함은 아니지만 캐나다 업체 마그나라는 글로벌 전장 부품 업체에서 3위 업체와의 코어가 나오면서 이제 주목을 좀 받기 시작했습니다. 이 부분이 왜 주가를 상한가를 이룰 만큼 큰 폭의 주가 반응이 일어왔냐면 사실 지금은 테마성에 가깝지만 전체적인 사업 부분을 본다면 결국 LG이노텍이나 LG디스플레이나 LG전자가 같이 코어갈 수 있는 시너지 효과가 상당히 크다라는 점에서 그룹 전체에 대한 돌파구가 될 수 있다는 점은 분명해 보입니다. 이 부분이 아마도 주가를 강하게 이제 끌어올리는 하나의 원동력이 되었고, 최근에 이제 이 CS에서 마그나와 관련 협력된 부분 혹은 벤츠에서의 디스플레이와 관련되어 있는 탑재되는 부분, 그러니까 전장 부품으로서의 LG전자, LG디스플레이, LG이노텍이 이제 발을 내디뎠다라는데 이번 CES에 어떻게 보면 좀 상징적인 의미가 있지 않나라고 말씀을 좀 드릴 수 있고요. 당장의 어떤 실적을 기반할 수 있는 매출이 나오는 건 아니지만 일단 방향성을 잘 잡았다라는 점에서는 상당히 호환 점수를 좀 주고 싶습니다. 네. 그래서 만약에 LG전자가 삼성전자의 경쟁 관계에서 어떻게 보면 좀 밀리면서 어려움을 겪었던 부분이 하나의 일본의 어떻게 보면 히타치라는 롤 모델을 기반으로 해서 전장 부품 쪽으로 글로벌하게 성장해 나간다면 아마도 이제 LG전자가 이전보다 더 큰 영향을 좀 누릴 수 있는 방향성을 좀 잡지 않았을까 이렇게 좀 보여지고요. 네. 당장에 지금 현재 LG 디스플레이가 가지고 있는 한계 사항을 그나마 숨통을 칠 수 있는 모멘텀이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최근에 LG 디스플레이를 보시면은 LCD를 포기한 이후에 OLED 쪽으로 방향을 틀었는데 중국 업체들의 추격이 상당히 거셉니다. 이 부분은 소형 OLED에서 이미 중국 업체들이 글로벌 점유율 30% 이상을 차지하고 있고요. 최근에는 이제 대형 가전, TV 쪽으로도 시제품이 출시가 되면서 OLED 쪽에도 상당히 압박을 받고 있는데 문제는 차세대 OLED라 할 수 있는 마이크로 OLED조차도 일본 업체들이 이미 개발을 완료한 상태에서 중국 업체들과 코업을 해나가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지금 OLED뿐만 아니라 차세대 OLED에서도 상당한 압박을 받을 수 있는데 바로 그런 부분에서 하나의 돌파구가 되었고 새로운 모멘텀으로 형성됐다는 점에서는 상당히 점수를 받을 수 있고 어떻게 보면 LG 그룹 전체로 보면 지금 이 모멘텀이 상당히 기사회생할 수 있는 좋은 돌파구가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LG한테 이 자동차 사업 같은 경우는 좀 아픈 손가락 같은 느낌이었잖아요. 근데 마그나와 합작 소식이 또 이제 전해지고 전기차 쪽으로 이제 많은 이슈들이 넘어가면서 오히려 LG그룹주들한테는 좀 기회의 장이 왔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시면서요. 관련된 디스플레이 관련돼서는 또 뭐 OLED라든지 중국 업체, 일본 업체한테 파이가 뺏기고 있는 부분들도 있지만 우리나라 기업들도 결코 거기에 뒤지지 않는 부분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드리면서 LG그룹주를 예시로 좀 들어주셨습니다. 뭐 디스플레이 관련주는 LG 디스플레이 말고도 국내도 많은 디스플레이 기업들이 있잖아요, 위원님. 근데 뭐 일본이나 뭐 글로벌적으로 보면 일본이나 중국한테 뭐 뒤지지 않는 부분들도 있다고 하는데 좀 다른 눈여겨볼 만한 디스플레이 관련주들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사실 이제 지금 디스플레이는 출전국 시대인데 네. 기존에 이제 일본 업체와 우리나라 업체들이 앞서가던 부분에서 중국 업체들이 상당히 추격을 해왔고 어떻게 보면 지금 OLED 이후에 차세대 디스플레이를 놓고 상당한 가격적이 좀 벌어지고 있습니다. 네.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QD OLED, QD OLED라는 새로운 OLED 쪽으로 방향을 잡고 있고 이미 이제 시제품이 출시가 되면서 새로운 방향을 불러일으키고 있는데 네. 우리가 기존에 이 디스플레이는 차세대 OLED는 마이크로 OLED가 주를 이루고 있는데 사실 마이크로 OLED는 일본 업체들이 이미 개발을 완료한 상태고요. 이 완료된 기술을 가지고 중국 업체, 소재 부품 업체들과 함께 굉장히 활발한 코업을 이루고 있습니다. 가장 우려스러운 부분인데 최근에 일본 업체들이 한국 업체들보다는 중국 업체들과 코업하는 기회가 늘어났는데
중요한데 이전에 우리의 완성차 업체와 완성품 업체와 코업을 하면서 부품 소재를 일본 쪽에서 공급을 했다면 최근에는 일본 업체들이 대부분 특히 디스플레이 관련돼 있는 업체 글로벌 1위, 3위 업체가 중국의 공장을 이미 개설을 했고요. 중국 업체들과 이 기술을 교류하면서 완성품은 중국 업체들이 출시를 하고 소재 부품은 일본 업체들이 공급하는 체계로 바뀌어가면서 상당히 우리나라 업체들이 위협을 좀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그 중심에 이제 LG 디스플레이가 있는데 문제는 이제 LG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는 방향을 마이크로 OLED로 잡았기 때문에 지금 현재 상당히 어려운 구간에 들어와 있고요. 삼성은 마이크로 OLED에 대한 투자도 했지만 이미 일본 업체들이 개발을 완료한 단계이기 때문에 그걸 패스하고 바로 그 뒤쪽엔 QD OLED 쪽으로 방향을 잡았거든요. 그렇게 본다면 삼성은 정도 숨통을 트일 수 있지만 LG는 지금이 전장 부품 쪽으로 뭔가 활로를 개척하지 않으면 상당히 미래에 지금 단기 압박을 받을 수 있는 위치에 들어와 있는데 그런 부분에서는 어느 정도 활로 모색이 좀 되고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다만 이 디스플레이 업체들과 관련된 투자를 하시려면 그 밑에 딸려 있는 소재나 부품 업체들 좀 보시면 상당히 역학관계가 지금 어렵습니다. 이전에 전통적인 디스플레이 부품 업체들은 중국과의 지금 현재는 코어가 얼마나 되고 있냐라는 부분에 상당히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고 매출에도 상당한 변화를 겪고 있습니다. 오늘 이제 디스플레이 업체들의 주가가 큰 폭으로 뛰었는데 부품 소재 업체들도 오늘 상당히 큰 폭의 상승을 보였습니다. 그동안 크게 계속해서 좀 하락했던 뭐 동아일텍 같은 기업들도 상당히 큰 폭으로 상승을 좀 보여줬는데 우리나라 이제 OLED 업체들이 어떻게 보면 일본에 이어서 글로벌 2, 3위로 가는 부품 소재 업체들이 상당히 많이 등장을 했습니다. 동아일텍의 자회사인 써니시스템 같은 경우도 이 OLED 정책 장비에서는 일본의 도끼사를 제외하고 글로벌 2위 업체에 부각할 정도로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는데 문제는 이제 이런 부분들이 국내 업체뿐만 아니라 중국 업체와의 코업 정도에 따라서 주가가 상당히 등락의 변화를 겪고 있습니다. 이전에는 LG 디스플레이나 삼성 디스플레이에 공급하는 것만으로도 주가 모멘텀이 상당히 불었는데 지금은 중국 업체들의 공급을 하느냐 안 하느냐도 상당히 미묘한 문제가 되었기 때문에 이 디스플레이 업체와 관련돼 있는 부품 소재 업체에 투자하기 위해서는 이런 역학관계를 잘 살펴봐야 되기 때문에 상당히 세심한 투자가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IT 섹터 내에서 이 디스플레이에 대한 투자는 비중을 좀 줄이시거나 일단 후순위로 생각하는 방향이 좋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뭐 관련된 이슈들도 많긴 하지만 디스플레이 관련된 종목들 오늘 또 특징주로 꼽히는 종목들이 있었기 때문에 만약에 디스플레이 쪽으로 조금 투자를 하고 싶으신 분들이 있으시다 하시면 거기에 대해서는 좀 보수적인 의견을 드렸습니다. 이 점까지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네요. 다음은 두 번째 이슈로 좀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통주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뭐 다른 위원님들도 이 유통주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 주시는 분들이 있으셨어요. 뭐 이마트라든지 관련된 여러 종목들에 대해서 좋게 봐도 된다. 슬슬 이 종목들을 언급을 하시는 걸 보면서 유통주 좀 봐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저도 하기는 했는데 실현이 끝나고 주가가 앞으로 반등할까에 대해서 이제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으시더라고요. 유통주에 대해서는 전반적으로 어떻게 보세요, 위원님? 유통주도 최근에 상당히 큰 폭으로 상승을 좀 했습니다. 유통주는 사실 어떻게 보면 코로나19 급락 이전부터 거의 한 3, 4년 동안 계속해서 하락하던 섹터 중에 하나였고 이 구조적인 한계성을 가지고 있는 섹터였다라고 좀 보시는 게 맞습니다. 최근에는 이 코로나19 급락 이후에 섹터 자체가 반등을 주면서 상승권으로 지금 전환되어 있기는 하지만 왜 이런 구조적인 한계성을 가지고 있냐라는 부분들은 분명히 좀 생각을 하셔야 되는데요. 알고 계신 것처럼 지금 현재 오프라인 유통구조와 온라인 유통구조를 보시면은 이전에 오프라인 주된 유통구조에서 상당히 온라인 쪽으로 많이 치우쳐져 넘어가 있는 상태입니다. 이런 부분들 때문에 이전부터 신세계를 비롯해서 이마트, 롯데 같은 이런 유통업체들이 상당히 큰 폭의 조정을 좀 받아왔고 어려움을 좀 겪어왔습니다. 그중에서 특히 수급적으로 기관이나 외국인의 매도 압박을 많이 받았는데 이런 부분들은 구조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펀더멘탈과 직결되기 때문에 아무래도 중장기적인 매도 압박을 크게 받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최근에 이제 이런 유통업체들이 반등을 좀 주고 있는데 이 부분을 이제 어떻게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되느냐라는 부분들을 좀 보신다면 순수하게 기존에 우리가 알고 있던 이 오프라인 유통 구조만 가지고는 주가의 모멘텀이 상당히 어렵다라고 보셔야 되고요. 예를 든다면 미국의 월마트 같은 경우가 코로나19 급락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상당히 선방을 했거든요. 이전에 굉장히 어려움을 겪었던 데 비하면
다른 유통업체들에 비해서는 월마트가 상당히 선전을 하면서 주가도 상승을 했는데 네. 그 이면을 보면 기존의 전통적인 오프라인 구조에서의 유통 구조보다는 온라인 쪽에서 매출이 급성장하면서 주가를 부양하는 모습을 좀 보였습니다. 최근에는 우리나라도 뭐 이마트나 롯데마트 같은 경우 홈플러스도 마찬가지고요. 네. 오프라인 매장 못지않게 온라인 쪽으로 상당히 공을 좀 들이는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 아마도 이제 이런 부분들이 좀 구조적으로 바뀔 것 같고 온라인 매출이 어떻게 형성되느냐에 따라서 주가의 등락은 상당히 좀 변수가 될 걸로 보여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통업체로의 접근은 상당한 가격 메리트, 저평가 메리트로 접근을 하실 수는 있지만 분명하게 한계성은 분명히 있다라고 인식을 좀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가장 이제 우리가 유통업체에 투자를 할 때 눈여겨봐야 될 부분은 기존의 오프라인 매장뿐만 아니라 온라인 쪽에서 성장의 정도를 반드시 파악을 하셔야 됩니다. 결국에는 이 온라인 쪽에서 성장의 구도가 주가를 부양할 수 있는 새로운 모멘텀이 지금 되고 있고 이런 부분들은 미국의 월마트 주가를 보더라도 우리가 미루어 짐작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좀 본다면 유통업체에 대한 접근은 좀 신중할 필요가 있다. 제한적인 구조적인 한계가 있다라는 부분을 좀 명시를 하시면서 네. 온라인 구조 쪽에서 성장성을 좀 보면서 선별적으로 접근하는 전략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2, 3년간 긴 조정 기간을 좀 거쳐온 유통주에 대해서도 온라인과 오프라인 두 개를 다 가지고 있는 게 이 코로나19 시대에서는 오히려 그게 숙제일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온라인 쪽으로 체질이 좀 개선되지 않는 종목들이 있다면 앞으로 주가가 좀 힘들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시면서 보수적으로 의견을 좀 주신 부분도 있고요. 오늘 좀 특징 주기도 했는데요. 쿠팡 관련된 이슈가 또 있었습니다. 쿠팡이 미국 나스닥 상장을 위한 예비 심사를 통과했다라는 이슈가 나오면서 관련 주가들이 또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는데 쿠팡 같은 경우는 이 온라인 유통망에서 굉장히 인기가 많은 곳이기도 하잖아요. 처음에 쿠팡이 이제 세상에 나왔을 때 사실 쿠폰이 팡 터진다 할 정도로 원래는 쿠폰을 되게 많이 뿌렸던 그런 유통 채널로 제가 알고 있는데 오늘 이 쿠팡이 글로벌로 점프한다는 이야기가 또 나오면서 주가들이 움직였습니다. 관련된 종목들에 대해서는 쿠팡이 만약에 상장이 진짜 된다면 좀 앞으로도 긍정적으로 볼 수 있을까요? 이런 온라인 채널 같은 경우는, 위원님? 아무래도 이제 쿠팡이 하나의 계기가 좀 될 수 있고요. 네. 어떻게 보면 쿠팡의 나스닥 상장은 소프트뱅크의 손정희 회장이 투자를 할 때부터 네. 이미 염두에 두었던 그림이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결국에는 이 소프트뱅크 손정희 회장은 이 쿠팡을 알리바바나 아마존 같은 그런 정도로 생각을 한국의 아마존이나 알리바바 아마 이렇게 예상을 하고 네. 투자를 해왔던 것 같고 어떻게 보면 상당히 무리한 투자가 지금까지 좀 이어지면서 상당히 우려감이 많았는데 맞습니다. 올해부터 그러니까 2020년도부터 그 우려감이 좀 불식되면서 흑자 전환할 수 있다는 기대감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아마도 이제 이런 부분들에 대한 자신감을 바탕으로 나스닥에 대한 상장을 이제 기대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제가 볼 때는 상장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좀 보여지고요. 네. 왜냐하면 기존의 쿠팡 자체만의 역량이 아니고 소프트뱅크의 손정희 회장의 역량과 상장에 대한 경험이 공유가 될 것이기 때문에 아마도 상장 시도가 있을 것 같고 상장에 대한 여파가 있을 것 같습니다. 쿠팡이 만약에 상장이 된다면 기타 다른 이커머스 업체들도 상대적인 평가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주가 영향은 반드시 있을 것 같고요. 다만 지금 현재 이 온라인 매장이 성장해가는 속도가 오프라인에 비해서 상당히 가파르게 올라온 부분이 있는데 네. 그만큼 경쟁은 이제 좀 더 치열해지고 있고 특히 기존의 오프라인 업체, 유통업체들이 온라인 쪽으로 대거 방향을 틀면서 아마도 이제 메이저 업체 간의 경쟁은 좀 더 치열해질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 본다면 어쨌든 시장의 성장 속도는 가파르지만 그만큼 경쟁은 좀 더 치열해져 간다는 부분으로 옥석 가리기를 좀 잘 보셔야 될 것 같고 그동안에 어떻게 보면 이 이커머스 업체 쪽에서는 실제적인 쿠팡 같은 업체보다는 플랫폼만 제공하는 기업들이 흑자 기조를 유지했었습니다. 지마켓 같은 경우가 대표적인데 이런 업체들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출혈 경쟁이어서 마이너스 경쟁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분들이 어떻게 흑자 전환되고 실제적으로 영업이 좋아지는지 이 부분도 확인이 좀 필요하다라고 말씀드리겠고요. 네. 기존에 이제 플랫폼 업체들과의 경쟁에서 또 차별화가 가능한지라는 부분도 일단 시장 자체가 성장해 가는 것은 분명하지만 그만큼 변수도 많다.
이렇게 이해를 좀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관련돼서 뭐 첫 번째 이슈에서는 이 디스플레이 관련 주가 주 종목들에 대해서도 아직도 약간 춘추 전국 시대다 이런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쿠팡 이슈를 더불어서 유통주 관련해서 좀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오늘 특징주로 꼽히는 쿠팡 관련주들에 대해서도 여러분들이 좀 챙겨가 주셨으면 좋겠어서 이야기를 했는데요. 유니콘 기업이라고 하죠. 기업의 가치가 1조 원이 넘는 기업들에 대해서 유니콘 기업이라는 말을 하는데 쿠팡 같은 경우는 유니콘 기업입니다. 국내에서 이제 유니콘 기업으로 들어간 종목인데 관련된 이야기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가운데 이커머스 시장에서는 누가 승기를 쥘지 여러분들이 계속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투데이 이슈 여기서 마무리 짓고요. 저희는 종목 이야기로 돌아오겠습니다. 잠시만요. 네, 오늘 하루 같은 경우는 잘 가던 대형주들이 좀 숨고르기에 들어가면서 시장도 약간의 흔들림이 나오는 장세를 보여줬습니다. 사실 약간이라고 표현했는데 낙폭이 깊긴 했습니다. 그걸 다 회복하기는 했지만요, 거의. 그렇다면 오늘장 그래도 시장이 이렇게 낙폭을 보여줬는데도 불구하고 움직인 종목들이 있었을 것 같습니다. 위원님 어느 종목을 좀 눈여겨보셨을까요? 오늘 사실 그 장중의 낙폭이 3% 정도 순간적으로 넘어가면서 대부분의 업종들이 하락하는 모습을 좀 보였습니다. 그동안 상승이 좀 가팔랐던 IT 성장주들과 경기 확장주들이 장중에 좀 큰 폭으로 밀리는 모습을 좀 보여줬는데 반면 이제 이런 가운데서도 오늘 1% 넘는 급등했던 섹터가 있습니다. 건설업종인데요. 오늘 건설업종이 1.3% 정도 상승을 했습니다. 사실 건설업종은 사실 알게 모르게 상승폭이 최근에 굉장히 좀 가팔랐습니다. 다만 시장의 눈이 경기 확장주 중에서는 화학주를 시발로 해가지고 철강주, 기계주 쪽으로 많이 관심이 기울어졌고 중간에 운송 장비 업종들이 큰 폭으로 상승을 했기 때문에 아마도 이런 부분들에 대한 관심 속에서는 건설업종들이 조금 소외되어 있었는데 잘 보시면은 건설업종도 최근에 상승폭이 상당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아마도 이제 건설업종 자체를 놓고 본다면 경기 확장에 대한 기대감은 있는데 과연 실적이 따라올 수 있을까라는 우려감이 상당히 좀 있었거든요. 근데 최근에는 이 저평가 메리트를 바탕으로 경기 확장에 대한 기대감도 조금씩 나오고 있습니다. 네. 또 한 가지는 보통 이제 건설이나 기계, 철강 업종이 주가가 반등을 주는 시기가 중국의 춘절을 기점으로 해서 보통 중국은 춘절 기점으로 해서 이후에 대규모 경기 부양책이 나오는 경우가 많은데 그때 철강, 기계, 건설 업종들이 상승하는 모멘텀이 좀 붙습니다. 그런 점을 본다면 아마 지금 정도에서 관심을 좀 가지면 주가가 단기적으로 조금 붙을 수 있는 위치에 들어와 있다라고 좀 보여지고요. 네. 특히 이제 건설업종 같은 경우는 최근에 이제 실적이 바닥론이 좀 나오고 있는 가운데서 PR을 보시면 대부분 5배에서 왔다 갔다 할 정도로 굉장히 저평가되어 있습니다. 그 안에서 잘 보시면 실제로 실적이 좀 늘어날 수 있는 종목도 있고 그동안의 경기 침체에도 불구하고 실적이 탄탄하게 이어져온 기업들도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이슈로 인해 가지고 그게 좀 묻혀있던 기업들이 있는데 그런 종목들이 아마도 지금 좀 두각을 나타낼 수 있는 시기에 들어왔다. 이런 관점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장 움직이는 업종 건설업으로 또 꼽아주셨는데요. 경기 확장 기대감과 저평가 메리트 여전히 저평가를 받고 있는 종목들이다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뭐 여러 가지 종목들이 있겠지만 이 안에서 메이저 건설 종목들을 좀 보면 될까요, 위원님? 메이저 건설 업체들을 일단 우선적으로 좀 보셔야 될 것 같고요. 네. 메이저 건설 업체들은 지금 주가에 대한 메리트도 있지만 사실 또 한 가지 모멘텀이 있긴 있습니다. 그 뭐냐면 해발 수주에 대한 모멘텀이 있는데 네. 코로나19로 인해서 어떻게 보면 해외 이슈, 해외 수주에 대한 부분이 상당히 지금 정체되어 있는데 지금 중동에서 특히 사우디를 비롯해서 아람코 그 IPO 이후에 굉장히 경기 부양책을 대규모로 실행하려고 했다가 지금 어떻게 보면 코로나19로 지금 딱 막혀 있는 상황이거든요. 돈이 없어서 실행을 못하는 게 아니라 코로나19 때문에 못한다는 부분이 좀 강하기 때문에 아마도 하반기 올 그 백신 이후에 어느 정도 이 코로나19에 대한 우려가 잠재적으로 줄어들면 해외발 특히 중동 쪽에서 수주가 상당히 큰 폭으로 나올 수 있을 것 같고 그런 점에서는 일단은 지금 현재 소형 건설주보다는 대형 건설주 쪽으로 포커스를 맞추는 게 좀 좋을 것 같고요.
있고요. 네. 종목들도 보시면은 대형 건설업체들이 지금 최근에 주가가 생각보다 실적 발표를 보면 그렇게 나쁘진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했을 때는 상당히 위축되어 있지 않을까라고 좀 보여지지만 막상 뚜껑을 열어봤을 때 그렇게 바닥론을 형성할 정도 이상의 실적은 지금 나와 있습니다. 최근에 보시면 이제 현대산업개발 같은 경우는 HDC 네. 현대산업개발 같은 경우는 다른 건설주보다도 주가 상승이 상당히 좀 떨어졌는데요.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아시아나항공에 대한 인수 불발 나오면서 최근에 이 아시아나항공 인수와 관련해서 여러 가지 주가가 조정을 상당히 많이 받았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 HDC 현대산업개발은 이 섹터 내에서 상당히 탄탄한 종목인데 이 이슈 때문에 주가가 지금 현재 상당히 저평가 구간에 들어와 있습니다. 이런 종목들도 좀 관심을 가지고 보신다면 충분히 지금 수익을 좀 낼 수 있는 종목들 중에 하나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장 움직인 업종 건설업 중에서도 좀 메이저 종목들이죠. 대장주라고 꼽힐 수 있는 대장 건설 종목들을 좀 보자라고 이야기를 해주시면서 포인트들 짚어주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내일장 움직일 업종이 가장 궁금할 것 같은데요. 이렇게 시장이 또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다 보면 어떤 종목들이든 이슈만 있으면 그냥 튀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 같아요. 위원님께서 내일장 좀 눈여겨볼 만한 업종으로 준비해 주신 부분이 어딜까요? 그건 이제 제가 계속해서 IT 업종이나 철강, 대형주들, 네. 대형주 위주의 말씀을 좀 드렸고, 운송 장비 업체를 비롯해서 거의 주도 섹터 내에서 좀 말씀드렸는데, 오늘은 지금 당장은 주도 섹터가 아니지만 올 한 해 좀 기대를 가지고 볼 수 있는 업종인데 최근에 주가가 좀 굉장히 좋은 흐름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드릴 업종은 음식료 업종인데요. 네. 사실 이제 음식료 업종은 그동안에 관심을 그렇게 받았던 업종도 당연히 아니고 내수 실적이 네. 좋았던 부분도 당연히 아닙니다. 네. 근데 왜 관심을 가져야 되냐라는 부분을 본다면 결국 지금 현재 우리 시장이 IT 성장주를 비롯해서 경기 확장주 쪽으로 상당 부분 주도주가 넘어와 있는데 그렇다면 그 다음은 어딜까지 하고 본다면 여러 가지 후보군 섹터가 있는데 그중에서 소비재 관련된 쪽을 반드시 주목을 하셔야 됩니다. 네. 그 소비재 관련된 부분을 주목을 하실 때 첫 번째로 고려할 수 있는 섹터 중에 하나가 이 음식료 업종인데요. 이 음식료 업종은 주가 상승이 상당히 더뎠고 저평가 메리트가 있고 실적은 보시면은 생각보다 훨씬 좋습니다. 그러니까 실적이 좋은데 불구하고 주가 상승이 상당히 더뎠다라고 말씀드리겠고요. 이 가운데서도 보시면 최근에 음식료 업종은 전통적인 내수 종목이었는데 네. 최근에는 유통망이 확장되면서 글로벌하게 뻗어나가는 기업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보시면은 농심이 미국 쪽, 삼양이 중국 쪽, 굉장히 큰 폭으로 확장에 대해 나가는 기업들이 많은데 이런 부분도 이제 주가에 좀 반영될 수 있는 시기에 들어와 있고 특히 이 주가가 대부분 경기 확장주나 소비재 쪽은 바닥론에서 시작을 하는데 이 섹터에 있는 업종들의 실적을 보면 이미 바닥보다는 상당히 실적이 많이 올라와 있습니다. 근데 주가는 거의 바닥에 가깝게 있거든요. 그러면서 메리트도 상당히 있다라고 좀 보여지고요. 다만 우리가 이제 좀 생각해야 될 부분은 그동안 이제 수급 쪽으로 꼬여 있는 부분이었는데 최근에는 이 수급적인 부분도 상당히 좀 개선되는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음식료 업종을 얘기할 때 유통 업종하고 같이 많이 비교를 하면서 보는데 수급 구조는 음식료 업종이 최근에 훨씬 더 좋게 개선이 되고 있습니다. 아마도 이제 외국인들도 이런 부분들을 좀 생각을 하는 것 같고 기간의 단기성 액티브 자금들도 좀 유입이 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음식료 업종은 아마 이제 소비재 업종 섹터 중에서는 가장 먼저 상승 기조로 좀 접어들 수 있는 섹터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제는 좀 내수 위주로 움직였던 내수 중심이라고 이제 여겨졌던 음식료 업종에 대해서 눈여겨볼 만할 때가 아닌가라고 이야기를 해주셨는데요. 대표적인 종목들이 어떤 것들이 보통 있을까요, 위원님? 제가 최근에 이제 추천드렸던 종목이 있는데 바로 네. 롯데 칠성입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종목이 있는데 공개했던 종목 롯데 칠성인데. 네. 롯데 칠성은 다 알고 계시죠. 제목에 나와 있듯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 음료에 생산하고 있는 업체인데, 네, 사이다죠. 네. 최근에 보시면은 수급적으로 손바뀜이 굉장히 가파르게 나오고 있습니다. 11월 달 미국 대선 이후에 수급 구조가 바뀔 때 대규모 매수세가 좀 유입이 되는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고, 대부분 이제 음식료 업종도 마찬가지지만 경기 확장주나 소비재에 관련되어 있는 종목들은 상당히 오래전부터 가파르게 하락하고 있었는데, 이 롯데 칠성 같은 경우도 고점이 형성된 시기가 2015년도입니다. 지금이 2021년도니까
거의 한 6년 정도, 5년 이상 하락을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그만큼 바닥이 강하게 형성될 수 있는 자리고 수급적으로 굉장히 손바뀜이 크게 나오고 있는 자리다라고 말씀드리겠고요. 보통 이제 이렇게 5, 6년 하락하고 바닥을 잡는 업종은 단기적인 관점으로 접근하기보다는 좀 중장기적인 관점으로 접근하는 게 훨씬 더 좋습니다. 물론 이제 오늘 롯데칠성이 시장이 안 좋은데도 불구하고 4% 넘는 상승을 보여줬는데 단기적인 등락도 물론 괜찮겠지만 좀 장기적인 시각으로 보신다면 이 경기 확장주 중에서 소비재가 가지는 장점이 뭐냐면 대부분의 이 음식료 업종뿐만 아니라 이 소비재들은 하락이 이미 코로나19 이전 3, 4년 전부터 계속해서 하락을 하고 있기 때문에 거의 4, 5년 가까운 바닥을 만드는 시점이라고 보신다면 주가 상승 여력은 상당히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전략적으로 지금 현재 IT 쪽이나 경기 확장 쪽으로 접근을 못 하신 분들은 소비재 쪽으로 좀 중장기적인 관점으로 접근을 하신다면 올해 상당히 좋은 수익을 좀 얻을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내일장 집중하면 좋을 업종 중에서도 음식료 업종 꼽아주셨고요. 소비재 관련된 종목들 눈여겨보면 좋겠다 이야기를 해주시면서 롯데칠성 이야기를 해드렸으니까 참고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이제 뭐 오늘 특징주로 꼽히는 종목 중에 제가 궁금해서 추가적으로 좀 더 여쭤봐도 될까요, 위원님? 예. 오늘 같은 경우는 또 중국 관련돼서 뭐 이슈가 있었는지 제가 정확히 이제 찾아보다가 호텔 신라 같은 종목들이 또 튀어오르는 모습을 보여주더라고요. 코로나19 종식에 대한 좀 기대감일까요? 많은 종목들이 좀 움직였는데 호텔 신라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세요, 위원님? 결국 이제 호텔 신라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인데요. 경기 확장과 관련돼서 역시 주목을 좀 받을 수 있는 종목이다라고 보여지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여행이나 항공, 숙박 이런 쪽이 코로나19에서 가장 직격탄을 받은 섹터 중에 하나입니다. 네, 맞습니다. 경기 확장주 중에서도 이런 섹터들은 우리가 좀 더 떼어내서 경기 민감주라고 부르는데 그만큼 경기에 영향을 크게 많이 받는 섹터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호텔 신라 같은 경우는 더욱더 아쉬웠던 부분이 바로 이 역점을 두고 있었던 면세점 사업. 특히 이제 글로벌하게 싱가포르나 홍콩과 관련되어 있는 면세점 사업에서 이 코로나19의 셧다운이라는 어떻게 보면 가장 큰 직접적인 피해를 좀 입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보신다면 주가는 제가 봤을 때 지금이 거의 바닥권에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결국 이 호텔 신라가 가질 수 있는 최악의 상황은 바로 이 코로나19가 나왔던 바로 이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상황 이상 더 이상 나빠질 게 없다라고 본다면 주가는 여기가 바닥이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다만 다른 경기 확장주나 소비재 일부 등이 실적이 개선되는 정도를 가지고 좀 빠르게 상승을 했다라고 하면 호텔 신라 같은 경우는 사실 상승폭이 그렇게 많이 나오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실적이 어느 정도 받쳐주는 구간이 좀 다르다라고 보여주는데 제가 이 부분을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경기 민감주들은 코로나19가 어느 정도 종식 가능성이 보일 때 가장 먼저 상승을 하지만 단발성이고 테마성이고 네. 이후에 실적이 받쳐드는 종목들이 중장기적으로 올라간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호텔 신라는 경기 민감주에 가깝다고 보셔야 되고 네. 단발성 상승 이후에 오히려 경기 확장주나 소비재보다는 주가 상승률이 좀 더디다 이렇게 좀 보셔야 될 것 같고요. 다만 본인이 이제 장기적인 시각을 가지고 좀 롱텀하게 투자를 하고 싶다면 호텔 신라 같은 종목도 지금쯤 분할로 접근하는 전략은 상당히 유효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경기 민감주 중에서 이제 좀 급등을 보여줬던 호텔 신라 같은 경우 많은 개인 투자자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으신 것 같아서 제가 꼽아봤습니다. 최근 우리 시장 같은 경우는 말씀드렸던 것처럼 뭐 대형주가 이끌고 있는 시장이었기 때문에 대형주를 갖고 있지 않은 개인 투자자분들은 좀 조바심이 났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바닥에 붙어 있고 앞으로 튈 것 같은 종목들을 미리 선점하려고 좀 틈새에 있는 종목들을 좀 미리 선점하려고 다들 혈안이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위원님께서는 대형주가 좀 조정을 받을 때 뭐 목표 수익률을 좀 하향하더라도 그런 안전한 종목을 다시 재투자하는 게 나을지 아니면 이런 틈새 종목들을 계속 찾는 게 좋을지 양쪽 의견이 있다면 어디에 더 힘을 실어주고 싶으세요? 일단 주도 섹터의 비중을 80% 이상 가져가야 되고요. 네. 오늘 이제 그 마지막 시간에 말씀드릴 종목이 주도 섹터 종목은 아닌데 네. 한 번쯤 틈새 종목으로 고려해볼 만한 종목인데 지금 현재 이런 틈새 종목으로 고려해야 될 때 몇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이제 네. 가장 중요한 부분이 실적 저평가 이 두 가지인데 주도 섹터가 아니더라도 실적이 굉장히 좋거나 혹은 저평가 상태에 있다면 충분히 틈새 종목으로 고려해 볼 만한데 오늘 마지막 시간에 말씀드릴 종목입니다. 근데 알겠습니다. 잘 네. 보시면은 네.
실적이 좋은데 저평가되어 있거나 저평가되어 있는데 실적이 안 좋거나 이 두 가지를 겸비하기가 사실 지금 그렇게 많은 종목들이 찾아지지가 않습니다. 이미 코로나19 이후에 주가가 상당히 반등을 준 상태이기 때문에 이런 종목이 그렇게 흔하지는 않거든요. 오늘 말씀드릴 종목이 그런 종목 중에 하나고, 다만 이런 종목은 비중은 주도 섹터 비중을 적어도 70% 이상 가져간 다음에 약간 여력이 있을 때, 혹은 지금 장 같은 경우가 주도 섹터가 너무 많이 올랐기 때문에 좀 조정을 받을 수 있는 위치잖아요. 그쵸. 그러면 이런 시기에 잠깐 틈새 종목으로 활용할 수 있는 종목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는 게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뭐 굳이 태기를 하지 않고 포트폴리오를 구성을 한다면 대형주, 그러니까 주도주는 80% 그리고 이런 틈새 종목들은 20% 정도로 이야기를 하는 게 어떨까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리고 8시 반이 벌써 넘었네요. 저희 박원재 위원님께서 무료 온라인 방송 현재 오픈을 해주셨다고 합니다. 서울경제TV 더하기 채널에서 지금 방송 중이시라고 하니까 궁금하신 분들은 들어가셔서 종목 이야기까지 챙겨봐 주셨으면 좋겠고요. 노란톡도 저희 열어두고 있습니다. 서울경제TV 배트맨 검색을 하시고 들어오시거나 QR코드 통해서 입장 가능하니까 많은 참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희 위원님께서 틈새 종목으로 공략하면 좋을 종목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시겠다고 하니까요. 바로 베스트 스탁 시간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잠시만요. 네, 아직 안 오른 틈새 종목을 이제 공략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종목들 중에서도 조건이 있다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그 조건에 딱 맞는 종목일 것 같은데요. 위원님 어떤 종목인가요? 오늘 말씀드릴 종목은 S1이라는 종목입니다. 네. 잘 알고 계신 것처럼 예전에 삼성 계열의 보안업체인데 최근 이제 어떤 종목을 지금 선택할까라고 좀 보신다면, 우리가 알고 있는 IT 성장주나 경기 확장주가 사실 연말 연초에 지나치다 할 정도로 상당히 가파르게 올랐습니다. 그 종목을 지금 접근하기도 어렵고 가지고 계신 분들이라 하더라도 그런 고점에서 추가 매수를 하기는 어렵습니다. 이런 종목들 일부 차익 실현하고 좀 눌려질 때까지 기다리던가 혹은 다음 눌림목까지 기다리는 전략을 좀 써야 되는데 그 사이에 한번 매수를 고려해 볼 만한 업체다 라고 말씀 좀 드리겠고요. 일단은 지금 현재 보시면은 우리가 코로나19 급락기 위해 대부분 종목들이 상당히 큰 폭의 반등을 줬는데 이 반등이 실적 기반한 반등이라기보다는 어떻게 보면 기대감에 의한 반등입니다. 그러니까 네. 작년 2020년도 실적을 보시면은 실적이 개선되었다라고 하더라도 대부분 보시면은 어떤 비용을 줄이거나 해서 외형은 줄어드는데 영업이익이 늘어난 경우가 많거든요. 근데 외형도 늘어났고 실제로 영업이익도 늘어난 2020년도 종목을 찾는다? 상당히 드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코로나19 급락이라는 부분이 굉장히 컸기 때문에 일부 주도주를 제외하고는 그런 종목을 찾기가 상당히 쉽지 않은데 S1 같은 경우는 실적을 보시면은 매출액도 늘어났고 영업이익도 좀 늘어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잠깐 보시면은 네. 실적이 지금 17년도부터 꾸준하게 매출액이 좀 증가하고 있는데요. 2017년도에 한 1조 9천억 정도에서 작년 2019년도에 2조 원대 넘어서 2조 1천억 정도. 작년에 소량이지만 그래도 2019년 대비 2020년도에 2조 2천억 정도로 매출액이 늘었습니다. 영업이익도 보시면은 1,900억대에서 2천억대로 조금 늘었는데 물론 수치 자체는 그렇게 크게 늘어나거나 의미 있어 보이지는 않지만 코로나19라는 상황을 좀 감안했을 때는 어떻게 보면 매출액 영업이 둘 다 늘어났다는 부분은 실적이 탄탄하다라고 이해를 좀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런 부분에서 분명히 한번 틈새 종목으로서의 조건을 좀 갖추고 있고요. 한번 수급을 한번 보겠습니다. 수급을 보면 최근에 수급이 개인과 기관의 프로그램 물량이 계속해서 맞교환되면서 개인이 매수, 기관이 매도 혹은 기관이 매수, 개인이 매도 이런 구도로 흘러왔는데 중간에 외국인들이 분기점마다 들어올리는 종목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종목들을 보신다면 S1 같은 경우는 지금 보시면은 외국인들의 수급이 굉장히 큰 폭으로 꾸준히 늘어나는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최근에 작년 12월 달부터 보시면은 거의 외국인들의 매도 없이 매수 기조로 꾸준히 이어가는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을 보신다면은 최근에 외국인들은
이런 수급상에서 전략적인 종목들을 좀 선택하고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S1 같은 경우는 그런 점에서 최근에 외국인들의 매수세가 굉장히 큰 폭으로 늘어나고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특히 연말 연초에 집중적으로 매수하는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 최근에 1개월 동안 보시면은 개인과 기관이 매도하는 사이에 S1 같은 경우는 한 46만 주 정도 계속해서 매수하는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고요. 공매도와 관련돼 있는 대차장고 비중을 좀 보시면은 전체적으로 한 55만 주 크지 않은 상태에서 최근에 대차장고 비중이 조금 줄었고요. 한 25만 주 정도 한 달 새에 줄었는데 이 대차장고 줄어 있는 부분보다는 매수한 부분이 더 크거든요. 그러면 공매도에 대한 한매도 일부 있었지만 순수하게 매수에 들어온 외국인 물량들도 상당 부분 있었다라고 예측을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보시면은 최근에 수급적으로 어려운 가운데서도 S1은 외국인들의 매수세가 상당히 좀 꾸준히 유입되고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기술적으로 보면 최근에 11월 달에 보면 굉장히 거래량이 늘어나면서 바닥권에서 손바뀜이 굉장히 큰 폭으로 일어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직전에 고점에서 일어났던 손바뀜보다는 저점에서 일어나는 손바뀜이 훨씬 큰 걸 거래량으로 알 수가 있고요. 이런 경우는 직전 고점까지 상당히 유연하게 오를 수 있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지금 이제 이평이 역별 상태에서 정배열로 상승 전환하는 상승 전환 구간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이런 구간에서 매수 접근을 좀 한번 해보시면 틈새 종목으로서 뭐 장기 주도주처럼 40%, 50% 넘게 상승하지 않겠지만 한 20% 내외 상승은 좀 가볍게 올라갈 수 있는 네. 중기 틈새 종목으로 충분히 공략해 볼 만하다. 그런 관점으로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아마도 지금 종목 성장에 어려움을 겪으시는 분들은 주도주에 동참하지 못하고 물려있는 종목을 지금 이제 정리를 하지 못하셨다면 네. 이런 틈새 종목으로도 수익을 조금 내시면서 예를 들어서 지금 현재 이런 틈새 종목으로 수익을 조금 내시면 그동안 코스닥에 물려있던 그런 부분에 대한 자신감을 좀 회복할 수 있고요. 또 이익금이 나면 주도주에도 한번 도전해 볼 만한 용기도 생길 수 있거든요. 계속해서 제가 연말부터 연초까지 말씀을 드리지만 이 유동성 장세 2기에서는 절대 이 수급이 순환매 형태를 띠지 않습니다. 코스피가 굉장히 큰 폭으로 올랐으니까 그 다음에 쉬어갈 때 코스닥이 올까? 절대 가지 않습니다. 코스피가 올라갈 때 코스닥은 못 올라가고 코스피가 조정받을 때 오늘 보시면 코스닥도 같이 조정받습니다. 순환매가 형성되지 않고 이제 그런 부분들을 보신다면은 틈새 종목도 반드시 수급이 좀 유입되는 코스피 쪽에서 찾으시는 게 낫고요. 아마도 이런 종목들이 지금 현재 시장에서 아마 1월 초중반까지는 좀 관심을 가져볼 만하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고 주도주에 대해서 지금 계속해서 접근하지 못하시는 분들은 틈새 종목으로 일단 수익을 한번 고려해 보시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혹시나 주도주에 탑승을 하지 못하고 좀 전전긍긍 하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좀 중기적으로 틈새 시장으로 공략을 해볼 만한 종목으로 S1을 이야기를 해주셨으니까 여러분들 참고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저희 위원님께서 주도주 쪽에서 그러니까 아까 포트폴리오 비율을 80대 20 이렇게 가져가는 게 좋겠다고 하셨는데 그 80에 탑승을 하셨던 분들 중에서 현대제철 수익이 굉장히 많이 난 것으로 저번 주에도 확인을 했었죠. 만약에 현대제철 같은 경우는 조금 오늘 같은 경우는 좀 상승폭을 줄여나가는 모습이던데 주도주에 대해서는 어떻게 좀 대응하는 게 좋을까요? 제가 이제 여기서 한번 이 시간 통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주도주를 우리가 계속 가져오다가 지금 연초에 이제 급등할 때 대거 차익 실현을 많이 해 나가고 있습니다. 네. 그럼 차익 실현을 어떤 종목들을 해야 되냐면 일단 기간의 수급이 굉장히 가파르게 들어온 종목들은 일단 차익 실현 좀 하시는 게 좋고요. 두 번째는 최근에 현대차와 같이 테마성, 대형 규모에도 불구하고 일회성 이슈나 테마로 상승하는 종목들은 일단 차익 실현을 좀 하시는 게 좋습니다. 제가 현대제철을 계속해서 추천을 드렸는데 현대제철도 지금 거의 이제 5만 원 가까이 상승을 했다가 조정을 받고 있습니다. 현대제철 같은 경우도 지금 고점권에도 상당히 거래량이 많이 나오면서 차익 매물이 나왔기 때문에 한 번 좀 끊어가시는 것도 상당히 괜찮습니다. 여기서 차익 실현 한번 하시고 거의 지금 3만 원대에서 지금 들어가서 수익률이 한 60, 70%, 50% 이상 나올 수 있는 구간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여기서 한번 끊어가시고 경기 확장주들은 특히 테마성이나 기관 매물이 들어와 있는 종목은 여기서 한번 쉬어가고 대신에
전체적인 비중을 확 줄여야 되는 업종과 예를 들어서 메모리 반도체나 비메모리 반도체 일부 같은 경우는 좀 비중만 좀 줄여놓고 다시 재미소한 전략으로 가는 부분도 상당히 유효하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현대제철은 여전히 상승 기조의 모멘텀이 살아 있습니다. 다만 수급적으로 지금은 한번 좀 쉬어갈 구간에 들어와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기간 수급이 강하게 유입된 종목, 테마성 이슈가 나와 있는 종목은 여기서 한번 끊어가는 전략을 취하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50% 이상의 수익률을 안겨준 현대제철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리뷰를 해주셨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현재 8시 30분이 지났죠? 저희 박원재 위원님께서 무료 온라인 방송 한참 진행 중이라고 하십니다. 서울경제TV 더하기 채널 통해서 들어가시면 종목 이야기들 더 들어보실 수 있고요. 그리고 저희 위원님들과 장중에도 좀 소통을 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 서울경제TV 배트맨 검색하시고 들어오시거나 QR코드 통해서 입장하시면 이러한 이야기들 다 나눠보실 수 있으니까 많은 참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시장에 대한 이야기 해주시면서 눈길을 뚫고 와주신 저희 위원님께 감사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또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나 수익률을 보장하고 있지는 않고요. 또 서울경제TV는 자본시장 통합법 준수하고 있습니다. 1:1 투자 상담과 유사 수신행위 등 모든 불법 사항을 엄중하게 금지하고 있다는 말씀까지 전해드리면서요.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